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소득공제를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강의 시리즈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번째 기본소득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제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강호의 고수들을 모두 모셔서 한 분씩 말씀을 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의 김태일 교수님께서 생애 선택형 기본소득제, 그래서 뭐 3년, 4년 이렇게 선택해서 그 기간 동안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단장님께서, 기본소득연구단장님이시죠. 아주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방안의 정당성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두 가지 발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전에 랩 2050에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린 아이디어 2050 글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액수지만 기본소득제를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의하는 도중에는 채팅창으로는 얼마든지 이 의견을 남기셔도 되고 비디오 켜시고 얼굴 드러내시는 거 좋습니다. 아주 환영하고요. 이제 강사님도 얼굴 확인하면, 표정 확인하면 더 이제 생동감 있게 강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드러내시는 건 환영인데 음문 좀 꺼주십시오. 음소거 버튼, 좌측 하단에 음소거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마이크를 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때 마이크 켜시고 토론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민 연구위원님, 저희 사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를 작년 말에 발표를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 내지는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때의 연구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자주 만나서 논의를 많이 했고, 사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의 보고서에 이 기술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 특히 이제 이 세제라든지 정부 지출 절감과 관련된 부분은 이상민 연구위원님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의 전문가이시고요.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리로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시고요. 이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고백을 할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예상컨대 다들 기본소득론자이실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기본소득론자이실 텐데요. 제가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의 그냥 원래 생각은 이래요. 재정을 연구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뭐 재정의 그런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같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바라는 그런 재정은 뭐 아주 없는 분들에게는 기본소득 이전에 일단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EITC 같은 경우가 제대로 돼 있고,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런 각종 뭐 연금제도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 어떤 폴러시 믹스,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 그런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요 한 몇 년 전에 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보편복지가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선별복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선별복지다, 내가 선별복지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서로 싸움도 하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것 때문에 사퇴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보편복지가 좋은지 선별복지가 좋은지 답이 나왔어요. 무엇이 좋을까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믹스된 형태가 가장 좋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정답인 거예요. 보편복지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선별복지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정책 믹스를 사용해서 섞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결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뭐 초기 단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냐면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하나의 이슈가 아젠다로서 어떤 싸움을 하는 그런 초기 단계로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데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에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너는 기본소득론자냐,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흑백 논리로 다가서는 것은 저는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뭐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기에는 저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진짜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저처럼 기본소득론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일부는 찬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본소득론자와 반기본소득론자가 같이 손을 잡고, 이것은 뭐 대단히 희한한 사람, 마이너들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것은 하나의 정책 믹스로서 도입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저는 뭐 기본소득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지금 뭐 장하성 실장, 전 실장, 김상주 실장과 같이 소액주주 운동을 같이 했어요. 실무를 맡았었는데요. 되게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 상법에 있는 소액주주권이라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를 사용해서 그런 이런 재벌 총수 일가의 그런 비리나 그런 비리들 같은 경우를 이 소액주주권을 사용해서 뭐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뭐 어떤 뭐 반대 의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수주주권에 있는 그런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스스로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기억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소액주주 운동은 이것은 나쁜 운동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욕도 좀 많이 먹었었는데요. 근데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액주주 운동은 소수주주권을 사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주주자본주의의 운동이다. 근데 주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그렇다면은 신자유주의 운동은 나쁜 거기 때문에 이런 소액주주 운동도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식의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왜 억울한 측면이 있냐? 저는 뭐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 그런 주주대표 뭐 소수주주 운동까지는 알겠지만, 이런 이 신자유주의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소수주주 운동은 이 신자유주의적 운동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아니 재벌 총수가 비리를 저지르지 말자. 재벌 총수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방법론을 사용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자유주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마찬가지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본소득적인 방법론은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때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도입되기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본소득론자가 있고 반기본소득론자가 있다라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 메이저 소위 말하는 인싸라고 말하죠. 인싸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인사이드, 아싸 하면 뭐 아웃사이드라는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메인스트림 인싸들은 기본소득을 말하면은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면은 그래서 아싸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싸가 되고 나이가 인싸가 되고 싶으면은 인사이드 메인스트림 되고 싶으면은 뭔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최소한 학계에는 있습니다. 이 경제학계에서는 있는 것은 뭐 그런 현실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본소득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기본소득의 몇 가지를 도입할 수 있는 저는 방법론,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론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현재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150만 원어치의 소득을 공제를 하는 것이 현재 소득공제예요. 그런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무슨 소리냐? 제가 만약에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150만 원 소득을 공제를 하자면은 내 소득은 300만 원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하는 나의 소득은 150만 원을 제한 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거꾸로 다른 예를 들면은 제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일 경우에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하면은 저의 소득은 850만 원이 되고 저의 세금은 850만 원 나는 85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라는 의미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두에게 150만 원의 동일한 소득공제를 해요. 제가 만약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50만 원만 저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거고 제가 부양가족이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은 2명. 그래서 300만 원. 300만 원의 소득이 공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세법상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 원 동일하게 소득을 공제해 주면은 뭐 평등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평등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 평등한 제도가 아니냐면은 소득 공제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가진 것 때문에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는 이 세금을 일원도 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일원도 내고 있지 않아요. 한 40% 하위 40%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이 하위 40%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당연히 일원도 되지 않는 거죠. 왜? 세금을 일원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 소득공제 혜택은 하위 40% 근로소득자에게는 전혀 이게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중간소득, 한 중위소득자,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 준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실질적 세금 감면 혜택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적용받는 세율은 한 6% 정도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은 적은 세율 한 6% 정도의 세율에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적용받는 세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42%뭐 더 많아지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뭐 45% 세율도 적용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한 중위소득자예요. 중위소득자 같은 경우는 저의 세율이 6% 세율에 적용받게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나의 소득의 150만 원이 공제가 되면은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6%다. 그러면은 150만 원의 6% 세율에 적용받게 되면은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되면 좋겠죠. 내가 내야 될 세금에 10만 원 정도가 세금이 절약된다면은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연봉이 8천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한 8천만 원까지는 이게 한계세율이 한 6% 정도 되니까 뭐 1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되게 되는데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뭐 24%, 뭐 42%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은 나는 똑같이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게 되더라도 내가 실제로 감면받게 되는 세금은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소득을 공제받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감면받게 되는 세금은 5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다, 뭐 초고소득자인 거죠. 10억 원이 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감면받게 되는 세금은 7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현재 150만 원의 소득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게 되면은 하위 40% 소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1원도 없는 거고, 한 연봉 8천만 원대 뭐 소위 말하는 뭐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 감면이 한 25만 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고, 이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고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58만 원, 74만 원 정도로 비약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냐, 기본소득에 반대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제도가 지금 현재 150만 원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해줘서 소득 하위 40%에게는 1원의 세금 혜택도 없고, 우리가 한 연봉 8천만 원 이하인 중산층에게는 2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하고, 연봉 10억 원이 넘는 이 최상위 계층은 74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하는 이 제도를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구에게나 모든 뭐 소득이 있건 없건 소득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국민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있지만 하위 40%인 사람은 지금 세금 감면이 0원이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의 어떤 기본소득이 그대로 혜택이 되는 거죠. 중산층 같은 경우 어떨까요? 중산층 같은 경우는 현재 세금 감면 혜택이 25만 원이지만 이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대신 30만 원 정도의 기본 소득이 생긴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몇만 원 정도의 이제 이득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최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억 원이 넘는 연봉 1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74만 원의 세금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지만 이 기본소득으로 되면은 이게 30만 원 받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득 감면 혜택이 많고 적은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공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소득공제를 이런 재정 지출로 바꾸자라는 조세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동소득 아시죠? 아동소득. 아동소득이 뭐죠? 아동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그냥 재정 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아동소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지금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가 아동소득으로 변한 거냐면은 이 아동 그 근로소득 공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차상위 계층에게 이 그 돈을 마이너스 세금 가는 그런 근로소득 공제처럼 자녀세액 공제가 있어요. 자녀세액 공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게 돈을 주는 것이 이게 자녀세액 공제인데요. 근데 이런 자녀세액 공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세액 공제를 과거에는 5만 원 받았다가 6만 원 받았다가 7만 원 받았다가 이제 못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세액 공제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의 컨센서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세액 공제를 차라리 그냥 모든 사람에게 소득이 있던 없던 아동이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냥 10만 원을 주는 아동 그 아동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게 돼서 아동 수당이 생기는 대신에 이제 자녀세 공제는 없어지게끔 우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이 아동 수당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녀세 공제를 아동 수당으로 바꾸자라는 것은 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도
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조세개혁의 트렌드입니다. 이 조세개혁의 트렌드에 맞춰서 현재 있는 기본공제가 굉장히 역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역진적인 제도를 그냥 모두에게 다 30만 원씩 주면은 큰 재정 지출 없이도 우리는 조세 개혁을 통해서 재정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소득에 아주 작은 기본소득도 그 뭐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30만 원, 1년에 30만 원 기본소득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근데 1년에 30만 원 기본소득도 뭐 적다면 적고 뭐 기본소득의 필요는 이거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양의 소득으로 전해지는 것이 기본소득이다라는 그런 뭐 논쟁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글쎄요, 뭐 거기까지 뭐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1인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도 그렇게 작은 제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 있었잖아요.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4인 가족이면 30만 원만 하더라도 120만 원이니까 이번에 나왔던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이 훨씬 더 금액이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실제로 도입을 해봤더니 기존에 실제로 지출을 했던 거에 대한 그런 대체 효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출 수요가 생겼다라는 조사가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지 않았던 그런 가구 같은 것들 아니면은 기존에 돼지고기를 드셨던 분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은 또 돼지고기를 한 번 더 드시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를 드시는 뭔가 기존의 소득으로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비, 기득권 새로운 소비가 창출됐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몇 가지가 증명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보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보다 조금은 더 컸던 120만 원이 지출이 된다라면은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소득론자가 아니라 재정개혁의 그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이 재정제도를 가지고 이 재정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은 이 조세 인프라가 정확하게 모두에게 확립이 되는 세상이 뭐 재정개혁론자로서는 그것이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모든 국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만 원어치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모든 국민이 이 국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국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굉장히 이 국가의 지원을 복지 권리를 누리시는 분들은 중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배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통장을 국가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통장 같은 것을 일원화하게 된다면은요. 현재 있는 그런 다양한 복지 제도를 일원화시켜서 어떤 중복과 배제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복지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에 있는 사이드 효과, 부수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런 굉장히 극단에 몰린 그런 그 뭐 이런 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이런 구한 현상이 생겼거든요. 왜냐면은 이 구청 같은 데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화가 안 되지? 재난기본소득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찾아가 봤더니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몰린 분들을 몇 분을 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어떤 재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은 어떤 조세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달하는 체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그 30만 원 정도의 이 기본소득, 기존의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한 8천만 원 내외 정도의 뭐 중산층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그 소득공제, 현재 소득공제로 받는 세금 혜택이 25만 원 정도 돼요. 2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30만 원 정도의 25만 원 정도의 소득 그 기본공제, 기본소득공제를 없애고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거의 없거나 뭐 1,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뭐 지금 기본공제를 받나 기본소득을 받나 마찬가지다. 뭐 구태여 왜 도입을 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대로 이런 모든 국민들이 국가와 재정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개혁론자, 어떤 조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그 획기적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됐던 시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지지난 정부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싶지 않은 정부는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뭔가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우리가 지하 경제는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는요, 저는 이거는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하 경제 양성화되게 됐던 시점이 가장 커다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금융실명제거든요. 금융실명제는요, 강력한 정권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금융실명제 당시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테크니컬한 뭐 어떤 그런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적 의지였어요. 금융실명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획기적으로 양성화됐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이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킨 것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양성화됐던 아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사건이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을 굉장히 강권한 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당시 뭐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명함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충분히 양성화될 수 있었고 여태까지도 지하경제 양성화됐던 것은 정책적 의지 때문에 양성화된 것이지 뭐 어떤 테크니컬한 수단을 통해서 양성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세 번째 이 소득공제를 이 기본소득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성화될 수가 있고 조세 인프라는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연봉 8천만 원 전후의 중산층은 별로 실질적 혜택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개혁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비록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제도 변화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론자든 기본소득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같이 손을 잡고 한 뭐 연 30만 원 정도의 기본 소득공제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제시한 것은 한 가지 제도만 제시를 했어요. 기본 공제를 기본 소득으로 전환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방식 한 가지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아주 실질적이고 테크니컬한 방식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실질적이고 테크니컬한 방식은 당신이 기본소득론자든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든 상관없이 충분히 우리는 어떤 그 선입견만 없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도입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다양한 제도는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논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 이 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세 도입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소득공제를 다 폐지를 하고, 예, 예.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면 얼마 정도를 지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 제가 계산이 오늘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거는 뭐 모든 소득공제 폐지가 아니고 뭐 그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요 그 150만 원의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 얘기만 한 거고요. 요것이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뭐 인당 한 25만 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하면은 이게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또 가능합니다. 한 2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한데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요. 20만 원으로 기본소득이 되면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냐면은 한 8천만 원대 중산층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요. 여태까지 냈던 세금보다 받는 이 기본소득이 더 적어지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재정 투입은 최소한 중산층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중산층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의 약간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제가 한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말한 거고요. 근데 지금 질문은 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공제를 다 없앤다면은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기본소득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냈던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뭐 월 한 20만 원 이상, 월 한 30만 원 가까이 정도의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모든 이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은 월 2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소득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만 폐지하면은 연 2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선생님 채팅창에도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왜 질문이 안 보이죠? 지하경제 양성화되는 이유?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왜 지하경제 양성화되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 그 조세 인프라 그 대포 통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대단히 적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소득을 국세청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소득 신고를 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기본소득 30만 원을 받게 되면은 기본소득 30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면은 혹자는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더라고요. 줬다 뺐으면 이거는 더 문제다. 30만 원 기본소득을 줘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은 처음 기본소득을 줄 때 이 원천 징수를 하고 주게 되면은 뭐 굉장히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30만 원인데 원천 징수를 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정도의 원천 징수를 하고 기본소득을 줍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도 나는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소득이 너무 뭐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국민 모두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죠. 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원천 징수를 했던 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정도의 원천 징수를 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세금 신고, 소득 신고를 하게 되죠. 모든 국민이 내가 올해 소득이 얼마 벌었어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양성 효과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국민 계세주의라는 말을 해요. 국민 계세주의, 모두 계자를 써가지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신고하는 그런 사회를 국민 계세주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뭐 아주 큰 혁명적인 이 조세 인프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예, 그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만찮은 일인데 예, 예,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예,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예, 예, 세금 신고를 한다라는 게 뭐 내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예. 세무사가 대행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런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것인지.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질문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나라 홈택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홈택스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요. 세무사 도움 전혀 필요 없고요. 다른 소득이 없이 기본 소득만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홈택스에 접속하고 클릭 2번, 3번만 하면은 자기 뭐 신분만 넣고 클릭 2번, 3번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완료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테크니컬리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클릭 2번, 3번. 근데 이 클릭 2번, 3번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좀 클릭 2번, 3번도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선 세무사 제도도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마을 세무사라는 말도 표현 가능하고 국선 세무사도 표현한데, 국선 세무사를 아무리 많이 국가가 월급을 줘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형성되는 조세 인프라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국선 세무사는 아무리 많이 둬도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클릭 2번, 3번만으로도 충분히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클릭 2번, 3번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선 세무사 제도를 저는 만들 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고요. 좋은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그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받는 이 30만 원 기본소득보다 더, 예전에는 뭐 74만 원의 이 기본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7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출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추가 재정 지출이 얼마 있었죠? 한 5조 원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이것이 이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 경제가 개선된다라고 낙관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저는 국민 계세주의는요, 이거는 저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상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포 통장이 필요해요. 대포 통장. 이 지하 경제 굉장히 악의적인 지하 경제. 그러니까 지하 경제도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뭐 굉장히 악의적인 지하 경제가 있는데, 악의적인 지하 경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포 통장인 건데, 이 대포 통장이라는 것은 자기 명의의 어떤 은행 거래, 금융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대포 통장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명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의 명의의 금융 거래 실적이 있으면요, 대포 통장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포 통장이 없으면 악의적인 지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하 경제가 아주 양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득 신고를 하지 않죠. 대다수 농민들은 소득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제가 농민분들이랑 굉장히 요즘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농민수당 도입 때문에 제가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민수당 설계도 하고 농민수당 요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요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농민수당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농민수당이 요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기존의 농민들에게 어떤 재정 지출이 현재도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뭐 나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농민들에게 지출되는 재정 지출은 어떤 거냐면은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농민들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은 농민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농민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요. 왠지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농민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이 무지하게 폭락하게 되죠. 그런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것은 이 굉장히 탄력성이 이게 아주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만들어지고 그럼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농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더 적어진다라는 그런 실증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 말고 그냥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제도다라는 그런 뭐 논리적인 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래서 저는 요 농민수당 때문에 농민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요즘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세금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정당하게 어떤 소득이 이루어진다라면 세금 신고를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건이 우리나라 홈택스 시스템을 제대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클릭 2번, 3번만 가지고도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가 있고 세금 신고를 한다면은 단돈 2만 원이나 3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나에게 다시 원천 징수를 했던 것이 다시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이 클릭 2번, 3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2, 3만 원, 클릭 2번에 2,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뭐 나름대로 정의롭고 제가 어디 뭐 이상한 사이트에 제 개인 정보를 팔아서 클릭 2번에서 2, 3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안 하죠. 뭐 2, 3만 원, 뭐 2, 300만 원이면 또 몰라도 2, 3만 원 받기 위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제 개인 정보를 입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상한 사이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세청에 모두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명분도 있는 상황에서 근데 클릭 2번에 2, 3만 원의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아마 그 사이트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해야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2, 3만 원의 연말정산 환급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안 하면은 그냥 2, 3만 원의 연말정산이 포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원천징수를 하고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란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세법에 모든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 약간의 원천징수 일부를 떼고 소득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라는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 뭐 4만 원 정도 원천 징수를 하고 30만 원의 기본소득 중에서 뭐 27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3만 원 어떻게 되냐? 이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을 거기서 원천 징수한 거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줬다가 뺏는 효과가 없이 그냥 원천 징수로 충당하게 되는 거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대신 2, 3만 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금 다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예. 우선 저 소액금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예. 그 소득공제 아니고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하고 예. 지하경제가 사라지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신고는 요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예. 다른 지하경제가 하고 있고 요 신고는 예.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된다라는 게 연관되는지. 예.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소득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국세청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개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근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소득을 신고한다라면은 모든 국민들의 이 소득이 파악이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파악이 되면은 여기 대해서 그 자체로 조세 인프라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포 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지하 경제는 대포 통장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대포 통장은 어떤 사람 명의로 만드냐면은 금융 거래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자기 국민 개개인 명의의 통장을, 금융 계좌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대포 통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대포 통장이 없어지면 전 지역경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경제 양성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근로소득이든 자산소득이 있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그래요? 국민이고요. 0세부터 120세까지 모든 국민인 거고요. 근데 왜 이게 그 모든 국민이 가능하냐면요. 현재 기본 공제가요. 이게 세금 신고하는 사람은 소득자만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고의 의무는 소득자지만 그 기본 공제 적용 대상자들은 그 부양가족까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1살짜리 애가 있다. 1살짜리 애가 있으면은 저는 150만 원만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애까지 합쳐서 300만 원 공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기본 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테크니컬리 논리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기본 공제도 뭐 모든 부양가족, 이 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내 부양가족까지도 다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테크닉하게도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결된 질문으로 대신에 이번에 왜 재난소득 나갈 때도 가구 그렇죠. 단위로 지급하지 말고 청소년들이나 그렇죠. 해서 개별화시켜서 신청할 수 예. 있게 해라 했는데 예. 사실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진 않겠네요. 그런 식의 개별 그런데요. 신청 방식을. 개별 신청을 하는 것이 옳아요. 왜 옳으냐면은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못 썼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받아서 제 어머니한테 제 목 주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목까지 다 썼는데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뭐 제가 한풀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 재정적으로 독립한 청소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번에 뭐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하필이면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됐던 이유는요.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을 하지만 처음에는 전 국민 전체 가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70%냐 뭐 60%냐 뭐 이런 가구에게만 지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이 갖고 있는 소득 통계는 개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보험 통계.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기로 70%로 해서 정부와는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가 100%로 바뀐 거잖아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됐던 거지, 이런 히스토리가 없었다라면은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 단위로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꼭 기본소득론자만 개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뭐 개인 단위로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측 칼럼에 있는 숫자들에 있는 것이 요 그 기본공제 세금 감면 혜택 1인 가구, 3인 가구 요 표를 말씀드린 요거를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표가 보시기가 저도 이 표를 그리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한번 혹시 그 교재를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저랑 같이 보죠. 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 시 소득 계층별 순혜택 요 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가 맞죠? 예. 그 기본공제 세금 감면 혜택 1인 가구 기준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소득 하위 40% 이하 근로소득자는 어차피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혜택도 전혀 없는 거죠. 소득공제 권리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0원이 되는 거고, 우리 한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 한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기본공제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 연봉 10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7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컬럼을 보시면은 기본공제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뭐 요것이 그대로 1인 가구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컬럼 같은 경우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시 3인 가구는 이거는 뭐 계산하기 너무도 쉽죠. 3인 가구는 무조건 90만 원씩 기본소득의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컬럼입니다. 마지막 컬럼의 순혜택은 뭐냐면은 내가 이 기본공제가 기본소득으로 전환된다면은 기본공제 때가 없어지면은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으면은 그만큼 이 권리를 누릴 수가 되는 거죠.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소득 하위 40% 이하 같은 경우는 한 푼의 세금 감면 혜택도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90만 원이 그대로 순혜택이 되는 거고, 연봉 10억 원이 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74만 원의 이 세금 혜택,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2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다가 이제는 22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90만 원의 기본소득만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이 순혜택은 마이너스 17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많은 소득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중산층, 연봉 8천만 원 내외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0원 정도의 이 소득 혜택이 되는 거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서 우리는 재정 지출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는 겁니다. 설명이 어려운가요? 이거 저기 혹시 비중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 네, 예, 지금 이렇게 바로 시행했을 때 이익을 금액이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연봉 한 9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3인 가구의 경우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다시 말해서 예, 이제 소득이 전혀 없는 피부양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예, 예, 아이들이나 뭐 어르신들이나 또는 뭐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예, 가장 예. 큰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되고 가장 큰 그렇죠. 순수혜자가 예, 예, 되고 이제 맞습니다. 아마 연소득이 한 얼마일까요? 그냥 개인별로는 얼마였죠? 이게 한 그러니까 연소득이 1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뭐 손해가 나더라도 한 만 원에서 2만 원이 넘진 않아요. 한 만 몇천 원 정도의 손해가 날 수는 네, 있는데 이게 최소한 그런 분들에게도 조사모사 효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내야 될 세금은 한 만 원 정도, 한 만 몇천 원, 한 8천 원, 9천 원 정도의 이 뭐 손해가 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30만 원 현금이 들어오고 이게 또 내년 연말정산 때 뭐 결과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내면은, 그리고 이게 또 원천징수라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게 세금을 내게 돼서,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정서적 거부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어서. 어쨌든 연봉 8천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상당히 소수죠. 10% 이하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무적인 판단만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한 연봉 한 6천만 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내외 정도에서 이 순혜택이 영원으로 되고 이 제주 그러면은 이게 추가 재원 없이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추가 재원 없이 한 연봉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을 이게 손해와 이익으로 가르면은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정무적인 판단까지 하면은 뭐 약간의 재정 지출을 집어넣고 한 연봉 8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정무적인 판단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설명이 너무 명쾌하고 하셔가지고 지금 되게 기술적인 질문만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른 이 세션들에 예, 비해서요. 근데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이 예, 예, 액수 문제를 예.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떨까요? 연 30만 원은 월 2만 5천 원인데요. 그러니까 월 월 2만 2만 5천 5천 원이면 원의 굉장히 작아 기본소득.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다행히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딱 요 정도 금액이었잖아요. 4인 가족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한번 받아보니까 나름 쏠쏠했어요. 나름 쏠쏠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나눠보면은 연 2만 5천 원이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현금이 뭐 한 30만 원, 뭐 한 2인 가구 60만 원 생기면은 소고기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딥니까? 맨날 돼지고기만 먹다가 소고기 한번 드시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뭐 기분이 좋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개세주의하고 투명성 높이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예, 예. 그거 말고는 그것에 이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이거를 모두에게 나눠주냐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반론인데, 이건 재원이 적기 음,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아니라 선별해서 예컨대 뭐 하위 10%, 하위 20%에게 신고를 하게 하면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냐. 음. 이런 그럴 순 없어요. 의견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대체가 되는 제도가 기본공제잖아요. 기본공제를 대체한다라면은 이건 이 동일한 액수를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하위 소득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위 소득자에게 이익이 가는 게 기본공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대체가 된다면은 이게 이 자녀세액공제가 아동수당으로 대체가 돼야지, 자녀세액공제를 없애고 갑자기 이게 노인 기초연금으로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으로 대체돼야 되는 것처럼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에 대해서 논리적 대체 전환점은 이거는 기본소득입니다. 이거 하위 소득이 더 적다고 해서 더 많은 뭐 금액을 지출하면 안 되죠. 그 기본공제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소득이 많든 적든 나는 너가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만큼은 빼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본공제의 논리적 이유예요. 내가 뭐 소득이 많든 적든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현재가 150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굉장히 적긴 하지만 최소한의 150만 원 정도는 빼고 나머지 150만 원을 초과 네.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어디 의미거든요. 이동하면서 뭐 하니라. 그것의 논리적인 전환이라면은 당연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기본공제를 나눠주는 것은 너무도 명료한 일입니다. 기본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처음에는 적은 걸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됐지만 이것이 점점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하자면요.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없앨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추후의 사회적인 합의 문제를 지금부터 우려하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고기 맛을 봐야지, 뭐 이것이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뭐 조금이라도 한번 맛을 봐야지 이것이 뭐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아보고, 먹어봤더니 맛이 없더라 생각하면은 포기하는 거고요. 아니 포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30만 원 선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다른 고기도 먹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안심도 먹어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자는 저소득층이고 협상의 상대 수용자는 누굴까요? 협상 상대 수용자는요, 저는 정부와 고소득자라고 생각을 해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가면 이건 손해입니다. 1억 원이 넘어가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보다 뭐 여태까지 감면 혜택을 누렸던 그런 기본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무조건 손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고소득자가 드러내놓고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할까 싶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는, 기재부는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기재부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이런 걸 것 같거든요. 뭐 형식적인 논리는 우리나라 기본공제가 다른 나라보다 이것이 오히려 적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50만 원보다 더 많이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50만 원 정도의 기본공제도 없애려고 하냐라는 것이 저는 기재부의 형식적인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 논리지 실질적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 우리가 기본공제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뭐 이런 형식적 논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재부는 반대를 한다라면은 저는 반대의 실질적 이유는 한 번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면은 이것이 나중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으로 국민들이 요구할 것 같아서 기재부는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이 합의를 하면 하는 거고, 국민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미리, 저는 가장 반대 집단은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예, 이런 제안을 그래도 꽤 하셨을 텐데 정당별 반응이랄까, 이렇게 정치 색깔별 예, 이런 예. 거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방안은 사실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은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나왔을 때 이 방안을 만들었어요. 당시 재난기본소득의 논쟁은 이거였잖아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라는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보편지급을 하고 세금으로 선별 환수를 하자라는 것이 그때 나왔던 논리였던 거고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그런데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뭐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단순히 주장이지
이게 실제 현재 존재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방안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킨스 같은 학자도 이 아동수당 같은 거를 할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세금으로 환수하자라는 주장은 애킨스 같은 학자도 했었는데, 그런데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었던 거예요. 그 방법론이 도대체 뭐냐?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기본공제라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보편 지급하고 선별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당시 연구소에서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요 자한당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당론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개인 개별 의원이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피력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보편 지급하고 그리고 선별 환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 국무총리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 제3정당은 당론으로도 요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예. 당시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선택했었고요. 당시 민중당도 이 방식을 당론으로 선택했었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두 개 정당과 국무총리까지도 이 찬성을 했을 정도면 저는 상당한 큰 반향이 있었다라고 자평합니다. 다른 복지제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컨대 생계급여라든지. 저는 이 단계에서는 생계급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이 조세제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 기본소득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제도 말고도 다른 소득공제 중에서는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단계는 재정지출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요. 만약에 재정지출을 정비를 하려면은 연 3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월 30만 원 이상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재정 지출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것은 나중에 아주 머나먼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다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를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2014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소득공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많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소득이 많으면은 적용받는 세율이 높잖아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기부를 했을 때 저소득자가 100만 원 기부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부소득공제가 거의 혜택이 없고요. 그리고 근데 고소득자가 100만 원 세금을 기부를 하면은 기부소득공제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감면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소득공제, 의료소득공제 같은 것이 전부 다 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난 2014년도에 이런 굉장히 기부금이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것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해서 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이 역진성은 굉장히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이 역진성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아예 재정지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또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이 조세개혁의 트렌드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렌드에 따르는 것이 인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싸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내가 인싸가 되고 싶으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최소한 학계에는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학계에는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인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또는 재정지출로 전환시키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진주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채팅창에 남기셨네요. 그렇게 네. 진행하고 있는 거에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거인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소득공제를 뭐 제가 구체적인 나라를 대지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이 조세 지출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금 감면,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조세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는 거의 모든 학자들, 진보적인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사실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어떤 뭐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미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은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 집단이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조세 지출, 이 조세 감면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사실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걸 실행한다고 했을 때 예, 기본 공제를 개선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항이 별로 없지만 그걸 기본소득 방식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아니요, 전 느낌이 반대. 드는데 아니 반대. 반대라고 보세요. 예. 거꾸로. 기본 공제를 네. 없애는 것은 저항이 있죠. 세금, 특히 고소득층 같은 경우 세금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본 공제를 없앤다면은요, 기본소득 말고는 방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 공제를 없애고 이를 아동수당으로 전환한다? 기본 공제를 없애고 저소득층에게 더 준다? 이거는 아예 가능성이 0%입니다. 기본 공제를 없앨 거면은 이거는 기본소득 말고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죠. 이 기본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전환하자라는 이 대안과 이걸 재정지출로 전환하자라는 두 가지 대안 말고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기본소득보다는 세액공제로 하면 되잖아라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여서 뭐 합리적인 논리여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지하경제 양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빼놓고서는 이 세공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기본소득공제를 기본세액공제로 전환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사이드 이펙트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모든 국민이 국가와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그러면 다른 점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분배 이슈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요. 공제로 전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현재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뭐 한 20만 원의 세액공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20만 원보다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40% 소득 하위 40%에게는 어차피 이게 안 되니까 뭐 한 20만 원, 좀 한 25만 원 내외 정도의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라면은 뭐 3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도 가능할,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별로 반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연말정산 사태라는 것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뭐 중위소득자가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좀 굉장히 그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중위소득자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전환을 했을 때 전환 금액 계산을 저는 이거는 기재부 오류라고 봐요. 이게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와 숫자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 딱 중위소득자 중산층이 피해를 보지 않은 액수로 세액공제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요거 계산상의 제 생각에는 계산상의 오류 때문에 다수의 이런 어떤 이 중위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전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요. 하위 40%에는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요. 전환하기 전에. 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 기본소득으로 그분들은 뭐 그냥 전환하면 이익이지만 굉장히 세액공제를 전환하면 이익이 전혀 없는 예, 손해도 없지만 손해도 이익도 없는 없고 이득도 상태겠네. 없는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귀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권혜영 선생님 혹시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제가 한번 네. 지난번에 그 경기도에서 월 5만 원씩 뭐 계속 주자 뭐 그런 식으로 소액이라도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차라리 예. 대포 통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월 5만 원씩 줘가지고 통장을 개설해서 글로 집어넣어 준다면 그 통장이 계속 거래 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음성적인 거래를 할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예. 통장이라는 건 이제 차명을 하고 그렇죠. 본인인 사람은 전혀 그 존재조차도 모르면서 남들이 막 쓰는 통장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매월 5만 원이라도 집어넣고 어쨌든 떼쓴다면은 쌓이든지 떼쓴다면은 계속 거래 실적이 쌓이니까 예. 대포 통장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예.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는 지금 소득공제 방법보다 비슷한 예. 효과로 매월 뭐 5만 원씩, 3만 원씩이라도 계속 예. 주는 게 행정통상이나 아니면 뭐 별도의 신고 절차 없는 어쨌든 예. 그런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은요, 매월 5만 원을 통장으로 주자라는 의견을 찬성한 사람은 기본소득론자만 찬성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제도에 대해서 찬성할 이유가 없고요. 저처럼 기본소득론자가 아닌 사람부터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은 기본소득론자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예전에도 뭐 정록동맹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나와의 동지만 규합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아야지만 실제 실현이 되는데 그런 생각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론자들만 좋아하고 기본소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도입 가능성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더 간편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이게 더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재 굉장히 복잡한 기본 공제를 더 단순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없었던 지금 존재하지 않는 5만 원 기본소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복잡한 제도인 기본공제를 없애고 더 단순한 제도로 하는 것이 이것이 더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 5만 원씩 하자라는 거는요. 저는 기본소득의 성패는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소득과 같이 어떤 제도가 개혁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재정지출 제도만 가지고 저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가 없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다른 어떤 비효율적인 재정이 개혁이 될 수가 있느냐 또는 다른 어떤 비효율적인 조세제도가 개혁이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논리들 잘 아시잖아요.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이 뭐 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 뭐 재정 여력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반대 논리는 그 반대 논리의 근원은 이것이잖아요. 기본소득만 도입되고 다른 어떠한 조세 개혁도 안 하고 다른 어떠한 재정 개혁도 안 했을 경우에 기본소득이 갖고 올 수 있는 그 많은 단점들을 계속 나열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경기도식 5만 원의 기본소득 제도는 다른 조세 개혁 제도나 다른 재정 개혁 제도와 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는 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재정제도나 다른 조세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가를 저는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성적인 거래가 줄어들면은 모든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소비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세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것보다는 소비세, 그러니까 부가세나 뭐 특별소비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비에 수반된 간접세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세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음성 거래의 대부분이 현찰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 현찰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가세와 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 축소분, 뭐 법인세 축소분, 그 다음에 재산 제세에 대한 또 과표 저하분, 물론 재산 제세와 소득세 이거는 국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지만 전체 지방세든 국세든 국가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는 실제 해봐야 알겠지만 결코 세수는 줄어들지 않고 번잡함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100사람이 모두 찬성하는 제도는 없고요. 100사람이 맞습니다. 모두 반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 김일성 시스템이지 뭐 그죠? 전부 다 찬성하든 전부 다 반대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은 어쨌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뭐 발생할 여지는 없고요. 기본소득론자냐 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모든 시스템 도입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으로 그것을 뭐 여론조사라는 불과 1000여 명, 2000여 명의 사를 가지고 뭐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그래서 하자 말자라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균등하게 그냥 꾸준하게 소액이지만 계속 주는 편이 저는 어려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상민 선생님 괜찮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지금 권 선생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채팅창에 지금 서영선 선생님하고 진주 선생님이 다시 몇 가지 의견 주셨는데 이거 코멘트 하시면서 오늘 소감과 정리 말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마무리입니다. 네. 공론화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것이
저는 공론화가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기본소득론자들끼리만 공감대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감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디어가 예전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재난 나왔을 때 국무총리부터 그래도 원내 정당 두 정당이 이 동의를 이끌었던 거를 보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한다라는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은 감수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래전부터 요 재정 관련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인권단체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조세 인프라 확대를 굉장히 저의 꿈처럼 바라는 사람은 구세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인권단체 사람들이랑 토론하다 보면은 너는 인권 감수성이 없어서 안 돼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좀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토론을 이런 인권 감수성과 어떤 조세 인프라 두 가지의 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어디 정도의 더 중요한 가치가 될까 더 이건 국민들 토론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국세청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 정파적인 거 가지고 뭐 세무조사로 때려잡고 뭐 그렇지 않는 그런 좀 객관적인 것을 확보를 한다면은 좀 더 이 구세청이 정권의 나팔수는 아니죠. 정권의 어떤 뭐 개라는 그런 표현도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그런 나쁜 선례를 없애낸다라는 확신만 든다면은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부정적인 시각도 좀 일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본소득은요, 조세제도 개혁 때문에 지방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제도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개별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란 제도는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잖아요. 그리고 지역 실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제도잖아요. 기본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특히 조세제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기본소득 실험은 지방정부가 할 수도 있죠. 어떤 전반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험 정도는 지방정부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복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주목한 뉴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소득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극단적인 현실에 처해진 분들을 이 지역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구한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기존 복지의 중복과 배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신뢰로서 조금 더 홍보를 좀 잘 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밌네요. 다 질문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 좀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을 하면서 빼놨던 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더 완성되어 가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임했고요. 굉장히 다른 분들 다 굉장히 열의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또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지만 진짜 재밌는 대조인데요. 오늘 이상민 연구위원님
기본소득주의자 아닌데 완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시거든요, 사실.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완전히 순수한 기본소득제 주장하셨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대표적인 기본소득주의자 중에 두 분인 백승호, 이승윤 교수님께서 후퇴했어요. 그래서 완전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소득세에 빨리 가까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참여소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진짜 파격적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들을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목요일에 저희 뉴스레터 발간되니까 거기서 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이제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경영 지원 채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뉴스레터 참고하시면은 공고 나와 있고요. 연구원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공고가 곧 나갈 건데 미리라도 괜찮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공고가 나가자마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좀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시고 진짜 논리적인 이상민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온라인 강의는 조금 이게 이상민 선생님처럼 말씀이 좀 빠르시고 딱딱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 더 뭐랄까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구수하게 하시는 분들보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 두 분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원재 소장님하고 약간 토론해 주셨어도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끝난 거죠? 네, 자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기본공제를 통해서 그 충분성이라는 거는 뭐 약간 포기를 하더라도 보편성 이런 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실험은 청년수당, 뭐 농민수당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지자체에서 될 때는 약간 이렇게 특수계층 그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선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왜 실험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통해서 더 완성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뭐 다른 나쁜 영향은 뭐냐, 약간 이런 걸 놓고 이원재 소장님하고 이상민 박사님하고 두 분이 약간 이렇게 논쟁이 붙어줘도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한 번 더 막 할까요? 논쟁하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싸우는 막 영상 싸우고 같은 거 막. 한번 찍어. 그럴 줄 몰랐네 소리 하면서 막 싸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상민 선생님하고 백승호 선생님이나 이승윤 선생님하고 같이 논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주의자 아닌 분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주의자가 주장하는 사이비 기본소득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거 뭐 해주세요. 한번 자리를 만드셔서. 한번 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거 한번 기획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유,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요 세미나 시리즈 마무리할 때쯤 진짜로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담아서 원래는 보고서를 써서 내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세션도 한번 해도 되겠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